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웅책방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웅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나영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 책 소개를 들으러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재밌게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좋은 책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곧 있으면 2020년인데요. 보통 이때쯤이면은 내년에 대한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책을 써서 출간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출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준비하면서 꽤 많은 진척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쯤 되면은 제가 항상 챙겨보는 책이 있어요.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2020인데 이 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매해마다 나오는 대한민국 트렌드를 조망하는 리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매해의 띠에 해당하는 동물의 영어 이름을 통해서 슬로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돼지의 해였고 피기 드림이었습니다. 2020년은 바로 쥐의 해이고요. 그래서 마이티 마이스로 정해졌습니다. 뭉치면 힘이 센 쥐들을 연상시키는데요. 그 어떤 해보다도 개성이 강한 개인들이 만들어낸 트렌드에 집중 조망하고 있는 이 트렌드 코리아와 꽤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렌드 코리아 2020이 소개하는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이고요. 세 번째는 페어 플레이어,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 다섯 번째는 초개인화 기술, 여섯 번째는 팬슈머, 일곱 번째는 특화 생존, 여덟 번째는 58세대, 아홉 번째는 편리미엄, 열 번째는 업글 인간입니다. 이번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는 전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일자리는 감소해서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윗세대보다 궁핍하게 되고요. 결혼과 육아를 계속 미루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에 친숙해서 IT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큰 위화감이 없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2020년 바로 내년부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 노동 인구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력 소비 계층으로 부상한다는 뜻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언론 매체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껏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젊은이. 하지만 올해부터는 밀레니얼 세대와 그들이 끌고 올라오는 G세대에 대한 심층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트렌드가 바로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영향을 끼치면서 거대한 하나의 문화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밀레니얼 세대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인데요. 심리학에선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멀티 페르소나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형태의 가면을 바꿔 쓰면서 다양한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성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 취향이라는 단어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이며 칼같이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저녁에는 러닝크루에 참여해서 땀 흘리는 체육인이 되고 주말에는 서울과 양양을 오가면서 서핑을 배우고 또 격주로는 트레바리 같은 소셜 살롱에 참여해서 지적인 토론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만들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두려워하는 질문은 이제 연봉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멀티 페르소나로 인해서 소비 유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면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면적 소비는 저렴한 가성비 제품과 그리고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을 넘나드는 소비 유형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값비싼 호캉스를 떠나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위해서 굉장히 비싼 만년필을 사는 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옷이나 또는 생활용품은 SPA 브랜드 가거나 다이소에 가서 굉장히 저렴한 구매를 지향하고 있죠. 개인의 관심도가 낮은 곳에서는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걸 말합니다. 최근에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와 굿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굿즈가 개인의 마이너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굿즈를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체성이나 메시지를 담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굿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세대의 연대감을 느끼게 하거나 공통의 문제의식을 체감하게 합니다. 네, 책을 다 읽고 다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트렌드 코리아 2020이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인 멀티 페르소나는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키워드를 포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라스트 핏을 소개합니다. 고객에게 신속한 배송을 해주는 배송의 라스트 핏,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편리한 접근을 도와주는 이동의 라스트 핏,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에서부터 경험까지 모든 과정을 디자인하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입니다. 배송의 라스트 핏에는요, 마켓 컬리가 쏘아올린 새벽 배송이 대표적인데요. 새벽 배송은 전날 저녁 11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6시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쿠팡,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헬로우네이처가 뛰어들면서 이 배송 시장은 더욱 달아오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헬로우네이처에서 주말에 해먹을 음식에 대한 재료를 구매해봤는데요. 금요일 오후 11시에 주문을 했는데 정말 다음날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항상 나가서 사 먹거나 배달의 민족으로 2인분을 시켜 먹었어야 했는데 주말 식사를 이젠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배송의 라스트 핏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의 라스트 핏, 최소한의 이동거리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아파트가 많이 분주한데요. 아파트 내에 피트니스 센터 또는 독서실, 레스토랑 이러한 것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들어오는 상가들 또한 아파트가 직접 골라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맞는 상점만 가려서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생활권까지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슬리퍼를 신고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슬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슬세권을 형성하는 이 아파트 브랜드들은 고스란히 집값과 연결되어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습니다.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은요, 제품을 고르고 구매하고 배송받고 그리고 그 배송받은 상품을 개봉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 중에서 가장 짜릿한 경험은 바로 쇼핑을 하는 그 순간과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는 경험을 말하는데요. 두 절차는 유튜버들이 즐겨 사용하는 하울과 언박싱이라는 콘텐츠로 탄생합니다. 교묘하게 결제라는 아픈 절차를 제외하고 상품을 구매한 순간의 희열, 그리고 상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상품의 디자인만큼 상품의 구매 여정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페어 플레이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존엄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산업화의 성공을 이루었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춥니다. 하지만 기형적 사회구조로 인한 저출산 현상으로 사람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해질수록 사람들은 부나 명예 추구를 넘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에 욕망을 갖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존엄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아직 사람들 간의 경쟁에서 동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은 최소한 공정해야 하는데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런 불공정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보이콧을 진행하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네, 다음은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스트리밍 라이프는 크게 보면 콘텐츠 구독, 공간 구독, 상품 구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특히 새로운 상품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이 자신의 취향을 키우고 멀티 페르소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비즈니스 접점을 만듭니다. 기업은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부담스러운 상품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권리를 고객에게 주고 매달 구독료를 받습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을 사는 것이고, 기업은 경제적인 가격을 내세워 다수의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3,900만 명에 이릅니다. 국내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데요.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후 국내 구독 서비스들 또한 활짝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왓챠는 50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달성하였는데요. 작년 겨울에는 니디북스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인 니디셀렉트가 오픈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무제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 구독 시장은 어떨까요? 월세는 대표적인 주거 구독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과 LA 등에서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며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가장 최신의 트렌드가 발생하는 곳이고 또 화려한 인맥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임대한다는 것은 단지 몸을 누일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 속한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독 서비스는 자본이 부족한 밀레니얼 세대가 부유한 노마드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기에 발맞춰 수많은 구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구독은 마치 세금과 같아서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간 동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나의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자들은 구독으로 인해 스스로가 소모되지 않도록 삶이 풍부해질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아마존은 고객을 0.1명 단위 규모로 세그먼트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한 명의 고객이 아닙니다. 한 명의 고객은 수백 개의 맥락이 되고 그 맥락은 다양한 소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초개인화 기술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모든 것의 데이터화, 2단계 AI를 통한 알고리즘 분석, 3단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1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미디어와 생활 서비스를 통해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의 사용 빈도를 높이고 고객 절점을 넓히는 것이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혀진 고객의 접점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1등 기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데이터가 하나의 자본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공공자원이 아니라 나만의 자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팬슈머입니다. 연예인이나 특정 브랜드를 따르는 팬덤 문화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 구매하고 투자하며 홍보하는 팬슈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팬슈머는 일방적인 애정을 쏟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아하는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팬슈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대중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의 상품이나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는 82년생 김지영 개봉을 위해서 펀딩을 진행했었는데요. 2주 만에 7억이라는 펀딩 목표 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160만 명인데요. 이미 관객수가 360만 명을 넘기면서 성공적인 투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자이언트 펭귄 펭수를 아시나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초기부터 펭수를 사랑했던 팬들은 펭수의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펭수의 인기를 키우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작은 열혈 팬들이 펭수라는 브랜드를 직접 키우고 관리하면서 커다란 팬덤을 선물한 것입니다. 팬슈머는 이처럼 고객이 적극적으로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서포트 활동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묻고 더블로가
유명한 배우 김웅수 씨는 팬들이 만들어준 가상의 CF로 실제 해당 기업의 CF를 찍게 됩니다. 10년도 전에 찍은 영화에서 시작된 온라인 밈이 바이럴되니까 팬덤이 형성되었고 또 그 팬덤에서 열정적인 팬들은 호의적인 창조를 통해서 결국 김웅숙 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특화 생존입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되면서 표준화된 접근 방법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작은 단위로 분화되는 사람들의 취향을 잡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매스 마케팅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작은 핀셋으로 정확한 고객을 집어내어 만족시키고 구매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동복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타겟 고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전문직 여성, 33세나 31세는 해당하지 않음. 32세의 전문직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는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을 뜻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패션을 업그레이드 해줄 요가복을 위해 $100 정도는 쉽게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화 전략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핵심 고객을 재정의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특화 전략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8세대입니다. 중년에 해당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삶의 태도와 양식은 밀레니얼 세대와 큰 차이가 없는 시니어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김칠두 씨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쇼핑몰은 29시엔과 무신사인데요. 여기에 가도 김칠두 씨가 소개하는 옷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도 많이 나 있으신데 전혀 노인 같지 않고 마치 외국의 룩북을 보듯이 자신감 있는 표정과 포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치두 씨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명장 박명일, 그리고 생활형 엔터테이너 박막래 할머니 등 멋진 시니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58세대는 부동산 투자를 몰입하거나 등산이나 낚시를 여가 시간을 소비했다면 지금의 58세대는 여유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재생산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과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이들은 스스로를 조금 더 나이든 304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나이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는 편리미엄입니다. 편리미엄 전략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준다. 두 번째, 귀찮은 일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여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얻고자 하는 성과를 극대화 시켜준다. 편리미엄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자신의 자아를 찾는 일에 몰두하는 대신 자본으로 대체 가능한 노동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서비스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가 있습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결제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고객의 시간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매장의 회전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스마트 오더는 2018년 6,600만 건을 돌파했고요. 하루 전체의 주문의 18%를 스마트 오더로 할 정도로 흥행했다고 합니다. 김지싸라는 서비스는 모든 심부름을 20분 이내에 2,000원부터 한다는 컨셉이 있습니다. 장보기, 우체국, 세탁물 픽업 등 다양한 잔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맘시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맘시터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 역할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양육 서비스입니다. 맘시터는 전국적으로 14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7만 명의 부모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8,500원 수준의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또 시터 회원의 프로필, 후기 인증 정보를 통해서 부모 회원은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공동체의 유대가 개인을 보살펴 왔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가 개인을 돌보기보단 개인이 개인을 스스로 돌봐야 하는 원자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갈 때 강아지 밥 주는 정도의 일은 스스럼 없이 옆집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문 돌봄 센터에 비용을 지불하고 맡겨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과 관심만으로는 무언가를 돌볼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양육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리미엄은 돈으로 시간과 노동을 사야만 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키워드입니다. 업글인간. 업글인간은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고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어젠보다 나아진 자신을 만드는 데 변화의 방점을 찍습니다. 업글인간을 정리하자면 즐거운 건강, 딥한 취미, 힙한 지식의 성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건강을 찾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서울 도심 곳곳은 러닝크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땀 흘려 운동하고 친목을 다집니다. 중년을 대표했던 마라톤 행사는 젊은이들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생활에서도 업글인간의 식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의 샐러드 매출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건강 및 체력관리 시장 전반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덤벨 경제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딥한 취미는요,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놀이가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취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취미를 다루는 클래스들의 트렌드는 맛보기식의 체험에서 수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결과물을 내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만약 종이책을 만드는 취미라면 반나절이면 만들 수 있도록 키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인데요. 당일의 결과물을 완성해서 집으로 가져가게 되면 고객은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취감은 서비스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힙한 지식인데요. 최근의 힙한 지식의 트렌드는 유료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지식의 구독 서비스들이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원 이내로 다양한 전자책과 기사를 구독할 수 있는 리디셀렉트와 더불어 포린, 퍼블리, 북저널리즘 등 밀레니얼 세대를 끌어들여 지식의 유료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무료이지만 정제되지 않은 블로그나 신뢰가 떨어지는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험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지식을 제공받길 원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지식이나 뉴스에 대한 유료 구독 서비스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성과 추구형 지식 서비스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스터디파이와 포린이 있습니다. 스터디파이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 스터디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수업을 완수하기만 하면 수업료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수업료 환급은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완주율을 높여주는데요. 수업을 완주한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취감은 곧 서비스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포리는 단순히 지식 정보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해당 커뮤니티에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고급 강연자를 연결시켜 줍니다. 알아서 배우라는 식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글인간 세대는 성공의 의미를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늘리기 어려운 자본의 성공보다는 자신이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행복의 총량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업글인간 세대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사회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로서 생애 주기가 무한정 길어진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랫동안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곧 이들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스스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소개한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트렌드들이 너무 느리다는 질타가 덜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트렌드 리포트가 느리다는 질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책이 처음 나온 2009년보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정보의 접근성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을 위한 저자와 출판사의 검증이 이 책의 속도를 더욱 느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책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빠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트렌드를 신뢰성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트렌드 코리아가 더 새롭고 혁신적인 기획으로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이 가장 재밌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트렌드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맞춰보는 작업인데요. 트렌드 코리아가 반영을 한 부분과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일치하면은 괜히 의기양양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나의 트렌드를 인정받았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책에 담겨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구매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